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됐어요. 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필요성은요. 현장이라든가 지역의 경제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다 그 필요성은 다 저는 100%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은 지금 상황이 제가 볼 땐 거의 최악의 상황이고요. 네. 사실 제가 있는 대학가 같은 데도 보게 되면은 1학기 때 사실 그 대학가 주변의 상권들이 다 문 닫았었거든요. 네. 수업을 못 하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2학기 때 사실 이제 그 대면 수업을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재확산되면서 그게 지금 수포로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또 지금 사실 좌절감 느끼고 있고 또 분노도 굉장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학교 주변 돌아가다 보니까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좀 놓치기 쉬운 게요. 한번 이분들이 쓰러지고 나면요.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2분기 가계 동향이 발표됐었거든요. 네. 가계 소득이 이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주로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는, 5분위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하위 20%, 상위 20% 이런 식으로 20%대로 끄는 이제 5분위가 발표됐는데요. 제가 그걸 10분위로 제가 들여다봤어요. 통계청 들어가서요. 네. 보니까 상위 10%조차도요. 상위 10%조차도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없었으면 소득이 감소했어요. 지난해 1년 전에 비해서요. 예. 그러니까 전체 가구가 사실 대부분 가구가 코로나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7월달, 6월, 7월달에 좀 약간 좀 이제 우리가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었지만은 지금 2차 어쨌든 간에 확산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사실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땐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방역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경제 성과가 선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방역의 성공을 탓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방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방역하고 재난지원금 지원하고는 별개 문제가 아니라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2차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선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선별 지원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피해가 집중된 이제 그러니까 취약계층한테 이제 지원하자는 건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여당에서 진성준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1차 재난지원금 때 우리가 선별이냐 70%만 줄 거냐 전층을 다 줄 거냐 하는 논란 때 이미 한번 검토가 됐었던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도 이제 그러니까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소득 감소가 전 가구, 대부분 가구한테 지금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걸로 확인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되게 일반적인 경기 침체 때는 상위 가구는 그러니까 별로 타격을 안 받고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한 70%까지 이렇게 혹은 그다음에 한 50% 이하가 주로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런 과거의 패턴을 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프리랜서로 하더라도 굉장히 고소득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그러니까 의료보험료 기준이 그러니까 올해 지금 그러니까 적용하는데 적합하지가 않다는 얘기고요. 그럼 상당히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러니까 소득이 높았다고 해가지고 배제가 되면요. 굉장히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국민 갈등만 오히려 조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선별적으로 주자는 것의 근거는요. 재정을 좀 아끼자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아끼자는 얘기인데 제가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지난 3차 추경까지 했을 때 홍남기 부총리가 보고한 게 뭐냐면은
3차 추경까지 했을 때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43.5%가 됐습니다. 예. 5%였는데 이번에 만약에 1차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규모인 14조 3천억 원을 국민들한테 전체한테 다 줬을 때 그러니까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그 국가 부채 비율이 전혀 안 증가해요. 왜 그러냐면은 국가 부채도 14조 4천억 원만큼 증가하지만 GDP도 증가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세수가요. 우리가 그래서 개인들이 그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게 되면은 다 소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소비를 하게 되면은 그 부가가치세를 이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부가가치 세수가 한 8,222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는 43.5%에서 전혀 안 변하더라고요. 국가부채 비율이요. 예.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기재부 그 관료들이 14조 3천억 원을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분모인 GDP도 증가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걸 안 주게 되면은요 국가 부채 규모는 증가하지 않더라도 GDP가 감소합니다. 분모에 있는요. 예. 그러면은 국가 부채 비율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어느 게 더 바람직한 거냐 이거죠. 국가 부채 비율을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게 우리가 유지하면서 경기를 살리는 것, 지금 자영업자들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는 지원을 그러니까는 안 하고선 그러니까 국가 부채 비율을 늘리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는 선택이 분명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선별하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선별하는 것이 별로 경제에 도움이 안 되어져요.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별 지급 주장은 1차 지원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지급 시간만 더 늦추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근데 왜 이런 주장이 자꾸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경제나 이런 수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요, 굉장히 몰라요. 몰라서 얘기하는 게 모르다 보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정이 악화될 거라고 그냥 이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껴서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한 부분 속에서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재정을 투입을 하게 되면요. 재정에 대한 부담은 결국은 누가 많이 져야 돼? 국민들이 결국은 나중에 세금으로 어차피 방어를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내냐면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국가가 재정을 많이 사용하는 걸 싫어해요. 기본적으로요. 예. 자기들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해관계 속에서 그걸 이제 반대한 선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네. 몰라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선별 지급 주장의 배경을 보면은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니까요. 우리가 재정 여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절대 부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이 1억 원, 한 달에 소득이 1억 원인 사람하고 한 달에 소득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인 사람하고 똑같은 부채 규모를 적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득 대비 부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이 비중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4조 3천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전체 국민들한테 나눠줬을 때 분자에 있는 국가 부채도 14조 3천억 원만큼 증가하지만은 그 돈이 그러니까는 돌아가지고 순환돼가지고 분모에 있는 GDP를 증가시킨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세금도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도 한 8,222억 원 정도 증가하더라 이거예요. 그 세금 수입은 정부의 소위 말해서 재정 수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는 전혀 그러니까 비중은 안 변하더라 이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절대 그러니까 국가 부채는 그러니까 수치는 증가할지 모르지만 GDP가 증가하면은 그러니까 국가 부채는 매년 증가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국가 부채 비율인 거죠. 별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교수님. 그렇죠. 얘기는. 예.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추가 지원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위 1% 고소득자에게 총소득 2%에 대한 세금을 거두자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상위 10%로 안 한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는
상위 10%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소득이,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안 받았으면 소득이 후퇴했더라고요. 감소했더라고요. 1년 전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소득이 감소한 사람한테까지 그러니까 세금을 더 추가로 이제 걷는 것은 너무 이제 그러니까는 이 가혹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소득 감소분을 보존해주는 차원이 있거든요. 일종에요. 예. 우리가 세금 감면처럼요. 일종에요. 경기 부양할 때요. 그러면 그런 차에서 봤을 때 상위 1%가 그동안에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우리나라 소득 증가에서 가장 혜택을 집중적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상위 1%가요. 예. 그럼 상위 1% 정도는 그러니까는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충격을 안 받은 계층들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소득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위 사회적인 책임을 그러니까는 좀 요청한다는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그러니까는 전체 총소득에 그러니까는 공제 전에 총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2% 정도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좀 2차례 지금 지급할 거니까는 네. 한 2% 정도로 하게 되면요 그 금액이 제가 대충 들여다 보니까요 예. 2018년도 그러니까는 국세청 자료로 봤을 때 그 금액이 되는 게 한 2조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 2조 정도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충분히 14조 3천원 다 커버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처럼 그러고 예. 국가 재정 악화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네. 그 2차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과 함께 4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논의 역시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 4차 추경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3차 추경까지 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목표하는 성장률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 성장률 목표가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에 따르게 되면은 한 마이너스 그러니까는 한 0.2% 정도, OECD에서는 마이너스 한 0.8%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설명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한 플러스 값은 아니더라도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되는 건 막을 정도로 추경은 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3차 추경 가지고도 좀 이제 부족했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수재로 많은 피해들이 지금 생겼잖아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비 가지고 지금 한다는데 예비비가 제가 들다 보니까는 그렇게 넉넉치가 않아요. 소위 말해서 현실적인 그러니까는 지원을 해주려면은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는 저는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2차 확산까지 지금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지금 추경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재정 건전성 악화 얘기가 또 나올 건데 재정 당국에서 네. 난색을 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공무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금 현재 43.5%도요. 올해 그러니까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재정을 더 투입한 게요. GDP 대비 2.4% 정도 더 투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요. GDP 대비 44% 더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GDP 대비 그러니까 14% 투입을 했고요. 네. 근데 우리는 2.4% 정도 했다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도 비율이 낮은 상태고요. 미국 같은 경우 아무리 기축통화국이라 하더라도 한 160%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고요. GDP 대비 부채가요. 네.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43.5%란 말이에요. 3차 추경까지 하고 나서도요. 그래서 지금 OECD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그러니까 재정이 건전한 나라입니다. 네. 건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엄살을 너무 심하게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소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는 게 오히려 그 전체 경제를 위축시켜서 재정 그렇죠. 건전성을 또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입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재정을 그동안 우리가 건전하게 우리가 관리를 한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요. 국가 부채 비율에서 분모인 GDP 값이 줄어든다는 얘기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때 GDP가 그냥 가만 놔둬도 재정을 안 투입해도 국가 부채 비율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서국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게 오히려 국가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경제가 안 좋아져 가지고 많은 그 자영업자들이 붕괴되고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그러게 되면요. 그 사람들 나중에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얘기 쭉 나눠봤습니다.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너무 지금 그러니까 수박 겉도는 식으로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인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저는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4조 3천억 원 1차 재난지원금 때 그만큼 규모를 투입했을 때
부채도 증가시키지만은 국민 소득도 증가시키고 세금도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 부채 비율은 그러니까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 지금은 그러니까는 2차 지원금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속히 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에서는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괜히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선별이 뭐냐 하다가 시간 끌어가지고 결국은 1차 때처럼요. 시간 늦추게 되면요. 효과가 그만큼 반감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똑같은 돈 쓰고 나서도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낭비죠.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